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논문 리딩방에서 딥서브 폭스빌의 위험 심층 신경망을 사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할 빅데이터 전공 강승래입니다. 일단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환자의 기본 정보를 X로 두고 실패 이벤트, 그러니까 사망이 발생한 때까지의 시간을 T로 두고 그 이벤트 사망 발생 여부 지표를 E로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면은 T는 이제 정보를 처음 수집한 시점부터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고 E는 1, 그러니까 사망했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종료가 되면은 T는 이제 환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까지의 시간이 되는 거고 E는 0, 사망하지 않았음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T가 마지막까지 접촉한 시점인데 이 이후에 이 환자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우측 검열, 라이트 센서드라고 하는데 이 생존 시간이 오른쪽이 잘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생존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원래 전통적인 회계 모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결칙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살리려면 생존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존 분석이 무엇이냐? 생존 분석은 이제 생존 함수와 위험 함수가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존 함수 ST는 이제 probability t가 t보다 클 때, 그러니까 시간 t 이후에도 이 환자가 살아있을 확률입니다. 그리고 위험 함수 람다 t는 시간 t에 사망할 확률, 그러니까 그 특정 시점에서의 이 환자가 사망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위험 함수가 높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이 환자가 죽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의 생존 확률을 기초 위험 함수 람다 제로 t와 그리고 개인 특성 기반 위험 함수 hx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람다 제로 t는 이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공통 기본 위험입니다. 그리고 hx는 이제 환자 한 명 한 명이 고유의 hx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개별 환자의 공변량 x에 따른 현재 사망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비례 위험 함수라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비례 위험 함수냐면은 두 사람 A, B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제 XA, XB라고 하면은 위험 함수의 비율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위에다 그냥 대입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H0T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 T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례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콕스 비례 위험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HX가 있었잖아요. HX가 이제 환자 개별의 공변량에 따른 위험도, 이 위험도를 계산할 때 이 안에다가 이 환자의 개별 특성과 회귀계수 베타를 이용해서 선형 결합으로 이 위험 함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H hat 베타 X는 베타의 트랜스포즈 X라고 쓰고 이거를 로그 위험비라고 하는데요. HT 바 X, 그러니까 공변량 X를 가진 사람이 T 시점에서의 위험 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H0T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전체 그 공통 위험 부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베타 T의 X는 공변량에 따른 위험의 배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콕스 비례 위험 모델에서는 이제 위험 함수를 계산을 할 때 선형 결합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선형 결합은 말 그대로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오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개인에 맞춤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제공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 관계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파라기 시모 모델이라는 건데 이거는 피드포워드 신경망 모델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선형 결합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유연한 표현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형 제약을 없애고 공변력과 생존 위험 간의 비선형 관계를 학습시키도록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신경망 모델은 하나의 은닉층에 두세 개의 노드를 가진 구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험함수에 대해서 위험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것만을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비선형 특성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선형 결합을 한 후에 HX를 추정하게 되고요. 손실함수는 폭스웨기와 유사하게 변형된 폭스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선형결합 헷 H 베타 X를 대신해서 이제 신경망 출력 헷 세타 X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파라기 시모 모델의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근데 폭스 비례 위험 모델보다 좀 더 계산 막 엄청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딥서브인데 딥서브는 이제 다중 퍼센트론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환자의 사망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계산된 출력은 이제 단일 노드로 하고 노드는 환자의 위험함수 세타 헷 H 세타 X를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세타는 이렇게 넘어가네요. 여기서 세타는 이제 네트워크 전체의 가중식. 그래서 손실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시몬 모델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폭스 부분의 우도의 음의 로그를 손실함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리자면 주석. 그거 누르고 주석. 여기 네, 그래서 여기 앞에 헷 H 세타 X I는 그 I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망자의 위험 점수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전체는 이제 위험도 배경이라고 이 사망 시점 TI에서 이제 생존자들 전체의 위험 점수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망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자의 위험 점수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 전체의 위험 점수를 빼요. 그러면은 사망자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이 뺀 값이 커지겠죠.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마이너스를 취하니까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도가 커지면 빼면 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니까 이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줄여지? 그 바닥으로 네, 이건 안 나온 거 같은데 이건 너무
주석 한 번 더 누르면 뒤로 홈? 뒤로? 일단 지우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기법들이 나온 건데요. 가중치 감쇄, 그리고 렐루 활성화 함수, 그리고 배치 정교화, 그리고 셀루 활성화 함수, 드롭아웃, 최적화 알고리즘, 네스테로프 모멘텀, 그레디언트 클리핑, 그리고 학습률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중치 감소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중치 감쇄는 일단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LNew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손실함수를 정의를 하는 건데요. 새로운 손실함수는 원래 손실함수 더하기 감쇄계수 곱하기 모든 가중치들 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커지면은 로스 함수가 새로 정의한 로스 함수가 커져버리겠죠. 왜냐면은 모든 가중치들의 제곱합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를 작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 웨이트 디케이가 있는 게 더 낮은 가중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렐루 활성화 함수는 이제 활성화 함수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음수는 0으로 보내고 양수는 이제 직선형 관계를 갖도록 하는 건데요. 장점은 이제 계산이 간단해지고 맥스 연산 하나로 끝나가지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성을 제공을 하고 비선형성을 제공을 해서 신경망이 복잡한 함수도 학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해서 그레디언트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음수의 인력이 항상 0이 되어서 이제 뉴런이 죽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사용하는 게 이제 셀로 활성화 함수인데 은희층의 출력이 평균이 0 그리고 분산이 1에 가까운 분포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이 함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교화를 통해서 각 층의 출력의 분포가 자동으로 평균 0, 분산 1 근처로 유지돼서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깊은 네트워크에 적합해서 층이 깊어져도 이제 값이 너무 작아지거나 아니면 폭발을 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치 정교화 없이도 배치 정교화를 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정교화는 층이 깊어질수록 이제 네트워크에서 여러 층이 쌓이다 보면 층이 깊어질수록 앞쪽 레이어의 분포가 계속 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레이어의 출력이 이제 곧 다음 층에서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층이 계속 학습을 하느라 다음 층이 계속 이 분포에 적응을 하느라 학습이 느려지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배치 정교화는 각 층의 입력 분포를 정교화해서 이 현상을 줄여주고요. 층을 통과한 출력에 대해서 배치 단위로 정교화를 진행합니다. 각 배치에서 계산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뉴런별로 이제 정교화를 진행을 합니다. 입력이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학습률을 사용해도 안정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초기화에 덜 민감해지고 수렴 속도도 빨라지고요. 배치 정교화가 또 일종의 노이즈를 유발하기 때문에 드롭아웃처럼 과적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우에 드롭아웃 없이도 더 좋은 일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력값이 적절한 범위로 유지돼서 역전파 시에 기울기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문제도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롭아웃인데요. 이제 학습 중에 임의로 일부의 뉴런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 학습 단계마다 일부 뉴런 출력값을 0으로 만들어서 과적합을 막는 건데요. 학습 중에 각 뉴런은 확률 P로 남고 P의 확률로 남고 1-P의 확률로 출력을 0으로 만듭니다. 테스트할 때는 모든 뉴런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출력을 P만큼 이제
스케일 다운해서 학습시 평균과 맞춰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이게 확률론에서의 확률적 근사 추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즉 전체의 데이터 평균 손실함수를 쓰지 않고 확률적으로 일부 샘플을 사용해서 평균을 근사해 최적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수식처럼 이제 보이는 수식을 매번 계산하는 미분해서 계산하면 계산량이 크니까 그 중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이제 근사하는 것이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고요. 그 다음은 아담 방법인데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의 통계적 약점을 보완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SGD는 이제 기울기 추정에 분산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서 아담은 이거를 모멘트 기반으로 추정을 해서 보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논문에서 사용한 네스테로프 모멘텀이라는 건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더 똑똑하게 미끄러지는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아담에서 만든 모멘트 방식은 관성을 주어서 기울기 진동을 줄이고 더 빠르게 수렴하도록 하는데 단점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미끄러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 레스토로프 모멘텀이라는 건데 기울기가 한 발짝 더 앞서서 계산해서 이게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조절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앞으로 이만큼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세타 t-1 플러스 뮤 v t-1에서 이제 기울기를 미리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울기를 바탕으로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 속도만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가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울기를 측정하니까 이제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경로로 학습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레디언트 클리핑인데 이거는 기울기가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모델이 불안정하게 학습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울기의 크기를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딥러닝에서 이제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은 기울기가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커져서 폭발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L2 롤을 기준으로 너무 크면은 일정 인계값으로 잘라내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왼쪽은 이제 클리핑 전이라서 이제 기울기 벡터들이 이제 방향도 다양하고 길이도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클리핑한 후에는 방향은 왼쪽 그림이랑 똑같이 유지되지만 벡터의 길이들이 일정한 범위로 잘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논문에서 그 의료 임상에서 이제 환자들은 이제 각자에 맞는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해당 치료는 환자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계란 성분이 함유된 주사를 주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임상 실험에서 이제 환자들을 4개의 치료 그룹 중 하나에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치료에 대해서 독립된 위험 함수를 가지는데 이게 설명이 빠져있는 게 있는데 여기 전체 위험 함수가 있잖아요. 이 전체 위험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모든 치료 그룹은 이제 동일한 위험함수 람다 제로 T와 그리고 치료별로 위험함수 HIT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추천하기 위해서 두 치료 옵션인 I와 J를 이제 비교하는 추천 함수를 정해서 사용을 하고요. 두 치료 간의 로그 위험도 차이를 계산을 해서 어떤 치료가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은 이제 자에는 치료가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J를 추천을 하고요. 분모에 있는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분모에 있는 치료가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치료 I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딥서브의 장점은 이제 치료와 공별명 간의 상호작용항을 이제 사전에 정의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통적인 콕스 모델은 이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모든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추천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것은 선행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상관관계가 사전에 정의되지 않으면은 다 같은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간 효과 차이를 이제 콕스에는 모델링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전문가도 사용해야 돼서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해결하는 딥서브는 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각각의 환자에 맞는 이제 치료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4가지의 실험 세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된 생존 데이터, 실제 생존 데이터, 시뮬레이션된 치료 데이터, 실제 치료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각각의 인구 집단의 실제 위험 함수를 학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 예측 능력이 있는지, 다중 위험 함수를 학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콕스 위험 비례 모델과 그리고 RSF,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라는 그 방식,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나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RSF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생존 분석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랜덤 포레스트 아시죠?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생존 데이터에 맞게 확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트리 기반 모델이고요. 비선형성과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잘 포착하고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고 다양한 생존 관련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위험 함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람다 t가 아니라 이 누적 함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모델이 실제 위험 함수 람다 hx를 얼마나 정확히 학습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 데이터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콘스턴스 지수라는 콘코던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 인덱스라고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0.5면은 완전 무작위 수준의 모델인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이 사망 순서를 잘 예측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선형 시뮬레이션, 비선형 시뮬레이션, 심장질환, 중증 환자, 유방암, 치료 추천 시뮬레이션, 유방암 실제 데이터 이 순서인데요. 딥서브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콕스 위험 비례 모형인데 이것보다 우수하고 그리고 RSF랑은 대등하거나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추천 시스템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테스트 환자에 대해서 딥서브와 RSF가 추천한 치료를 비교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콕스 위험 비례 모형은 이제 상호작용 항이 없다면 항상 같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다르게 추천할 수 있는 얼마나 다르게 추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 딥서브가 추천을 따른 환자들의 중앙 생존 기간이 유의미하게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EC는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따랐다. 그리고 안티 REC는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건데 RSF의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오히려 그 추천을 따른 게 더 중앙값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딥서브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생존 데이터 실험인데 시뮬레이션된 생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딥서브가 위험 함수를 얼마나 잘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 함수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일치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조건 하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실제 사용 시간 t는 콕스 모형 기반 지수 공법으로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형 위험함수 실험입니다. 실제 위험함수를 x0 플러스 2x1이라고 했고 설정을 해놓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학습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예상 결과로는 이제 위험함수가 선형이니까 콕스 모델이 더 잘 작동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하지만 이제 딥서브도 어느 정도는 잘 맞겠지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를 보면은 C 인덱스가 둘 다 0.774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실험 위험 함수의 오차인 MSE에 대해서는 이제 딥서브가 0.126으로 콕스 모델의 MSE인 20보다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그림을 보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리기 전에 이제 사전 정의한 x0 플러스 2x1의 모습이고요. B는 이제 선형 콕스 모델이 이제 추정한 위험 함수이고, 그리고 C는 이제 딥서브가 추정한 그 위험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위험 함수인 A와 그림으로 이제 봤을 때도 훨씬 더 유사하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D와 E는 각각 이제 예측 오차 MSE를 시각화한 건데 딥서브의 오차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두 모델 모두 이제 정확한 생존 순서를 예측할 수는 있는데 딥서브가 실제 위험 함수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선형 위험 함수 실험입니다. 그 아래와 같은 이제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해서 위험이 이제 중심에서 최대치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곡선 형태로 곡선 위험 함수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선형 CP 콕스 빌레 모듈은 이제 곡선 구조를 복원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딥서브랑 RSF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RSF는 위험함수 람다 t가 아닌 이제 누적 위험함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모델이 실제 위험함수 hx를 얼마나 정확히 학습했는지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위험함수에 대한 분포를 그릴 수는 없지만 C 인덱스 값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C 인덱스 값을 살펴보면은 이제 딥서브가 RSF와 거의 유사한데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콕스 선형 모형은 이제 거의 무작위와 다름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각적 결과를 만들어 봤을 때에도 이제 A가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리기 전에 설정한 원래 위험함수인데 딥서브가 훨씬 더 정확하게 위험함수를 복원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치료 추천 시스템인데 딥서브의 치료 추천 기능이 실제로 환자의 생존 시간 내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비선형 앞에서 사용한 이 비선형 위험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제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과 치료를 받은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은 이제 위험 함수를 상수값으로 설정을 하고 치료를 받은 그룹은 가우시안 형태로 위험 함수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서브가 치료 그룹마다
서로 다른 위험함수가 있고 각각에 남는 위험함수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A는 이제 타가 1일 때,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그룹에 대해서 이제 실제 위험함수를 시각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이제 딥서버가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학습한 위험함수고요. 거의 평면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상수를 잘 예측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C는 이제 치료받은 그룹에 대해서 학습한 위험함수인데 실제의 위험함수를 잘 보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서버가 치료 여부에 따라서 이제 위험함수를 다르게 학습하고 실제 함수와 거의 일치하게 출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생존 곡선 분석을 했을 때 이제 A를 보면은 딥서버의 추천 효과가 이제 더 오른쪽으로 타임라인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생존 기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B에 있는 RSF의 결과를 보면은 추천을 받은 그룹이 생존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도 별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딥서버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추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딥러닝을 생존 분석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모델의 유연성 덕분에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예측된 위험도를 바탕으로 개인에 맞추는데 치료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딥서버의 핵심 성과를 말씀드리면 선형 및 비선형 생존 모델에서 기존 방식보다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예측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난이도의 생존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면서 고차 비선형 특성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예측 능력, 모델링 능력, 위험함수 모델링 능력, 그리고 맞춤 치료 추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딥서버의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질문 있으시죠? 치료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뭐 혈당을 뭐 얼마만큼 올려야 된다, 뭐 어떤 수치는 얼마만큼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혹시 혈당에 관심 이게 실제 데이터로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치료를 받고 치료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굉장히 이제 세분화해 한 수십 가지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투여랑 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그룹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제 딥러닝 통해서 다 학습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